네, 계속해서 교재 16페이지 법률의 요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요건 공부하시기 전에 먼저 잠깐 보시면 법률행위는요, 성립한 뒤에 효력을 따진다라고 한다. 성립 요건을 갖추고 효력 요건을 갖춰야 유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한번 봐보죠.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X를 10억 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이 계약이 성립하려면 먼저 청약하고 승낙을 해서 이게 의사표시가 됩니다. 이게 돼서 이제 계약 합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성립하고 그 뒤에 이제 성립한 뒤에 효력 요건을 갖춰서 유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건데, 먼저 법률의 요건으로서 성립 요건을 갖추고 그 뒤에 효력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검토하는데, 먼저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는데 당모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다시 갑과 을 간에 X를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매도인, 그 다음에 매수인 이렇게 되는데, 이들이 청약과 승낙 같은 의사표시에 의해서 당사자 그러면 매매 계약하려면 최소한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갑과 을. 그 다음에 을은 X를 목적으로 이렇게 되죠. 매도인 갑은 대금 10억을 목적으로, X 10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로서 이렇게 청약과 승낙 같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당모기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 당모기. 그런데 어떤 경우는 특별 성립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요물 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또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 지급 이런 것인데, 요건 이제 나중에 이제 계약금 가시면, 매매편에 가셔서 계약금 가시면 금방 잘 알게 됩니다. 근데 우선은 이해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우리 이제 이런 거예요. 혼인도 계약이라는 것이다. 혼인도 계약인데, 이게 합의하는 건 다 계약이다 그랬죠. 꼭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이것만 계약이 아니고 합의하는 건 다 계약이라고요. 근데 혼인도 두 사람 합의로 사는 거잖아요. 두 사람 합의로 사는 거니까 계약이 맞죠. 그래서 뭐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모여서 합의가 돼서 계약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앞서 우리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합의가 되기만 하면 바로 계약이 되는데, 어떤 서면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불효식행이야. 그런데 만약에 둘이서 합의로 사는데 얘들이 결혼한 거야 안 한 거야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 임자 있어요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게 해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게 해놨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력 요건과 관련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효력 요건인데,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해서 여기서 당사자에게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목적이 확가, 적사, 또 의사와 표시 간에 일치하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 이렇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를 같이 좀 봐주실 건데, 특별 효력 요건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이 의사표시 지난 뒤에는 대리편을 공부할 건데, 거기 가면 대리권 존재, 또 그거 끝나면 토지거래허가를 공부할 건데 토지거래허가, 조건과 기한을 공부할 건데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이런 것들이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외우지 않아도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효력 요건이 아니야. X다. 효력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한 거죠. 효력 요건이 아니다. 그냥 자격 증명만 하는 거예요.
자격증명만 하는 것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걸 잠깐 볼 건데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X를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는데 여기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두 사람이서 갑과 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사자인 거죠. 당목이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효력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당사자 이 사람한테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능력. 근데 능력 그러는데 능력 그러면 우리 보통 돈 잘 버는 사람을 뭐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그냥 어떤 자격 이런 뜻이에요. 자격 이런 뜻으로 쓰여서 권리 능력 그러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해요. 근데 권리 능력은 사람이 생존한 동안 가져요. 그래서 생존한 동안 권리 능력을 갖는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생존한 동안이 언제냐? 출생에서부터 사망 시까지죠. 출생에서부터 사망 시까지. 이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권리 능력이 있는 것이다. 요건 이제 원리를 좀 알아두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아버지 아파트를 자녀가 상속을 했죠. 근데 상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 권리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 집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느낌에 예를 들면 시골에 아버지 집이 있다면 돌아가신 아버지 집이 있어요. 우리 느낌에는 그냥 우리 아버지 집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는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 내려놓는 것을 자녀들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게 상속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부동산에 권리 능력 없는 사람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행위를 할 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의사 능력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한마디로 판단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의사 무능력자가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의사 무능력자가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무효가 돼버리는데 그 의사 무능력자로서 누가 있느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유아, 정신병자, 만취자 이런 사람들인데 유아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 유아, 정신병자, 만취자 이렇게 되는데 유아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사실 과자가 맛있고 맛없고는 지가 구별할 줄 알죠. 그런데 걔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모 삼촌이 맛있는 과자를 주면서 이거 놔주라 그랬더니 그게 1,000만 원짜리야. 응, 이모 가져, 삼촌 가져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그런데 걔가 그 과자하고 1,000만 원짜리 물건하고 바꾸는 것에 대한 판단 능력은 없다고 봐야지 맞겠죠. 그래서 그런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유아가 한 계약은 무효다. 또 정신병자는 금방 이해가 되네요. 정신병자가 계약을 맺었어. 당연히 무효죠. 또 만취자 그러면 당연히 이해가 되죠. 만취자는 그냥 우리 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개. 그러니까 된다. 무효다.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근데 이제 의사 능력을 객관화한 것이 행위 능력이 되는데 이걸 객관화해 둔 것이 행위 능력인데 그래서 행위 능력자가 계약을 맺어야 돼. 근데 이제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제한 능력자가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그 계약이 일단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취소를 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요. 근데 그 제한 능력자로 누가 있느냐? 미성한이 있다 이렇게 될 건데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들어봐야 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미성년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성년자는 말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미성년자는 그냥 우리 애들, 미성년자인 거잖아요. 애들. 근데 이 미성년자와 관련해서 성년자에 미달된 사람이 미성년자죠. 성년자에 미달된 사람이 미성년자다. 그런데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로는 성년기가 19세인데 19세 이상이면 성년자죠. 근데 19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했어. 그러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게임기를 사려고 하는데 좀 비싸요. 비싼데 그거를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않고 그냥 샀어. 그러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예, 되죠. 옛날에 이 제한 능력자를 행위 무능력자 이렇게 했었어요. 행위 무능력자라고 하던 것을 법을 개정해서 제한 능력자라고 했고요. 옛날에 미한금이라고 그랬어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했었는데 법을 최근에 바꿔서 미성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게 금치산자 이런 사람을 성년자로 바꿨죠.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잠깐 한번 보실 건데요. 16페이지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01번에 성별권 나와 있는데 성립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1번에 일반적 성별권에 일반적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리고 당목이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당목이가 필요하다.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성립요건에서 특별 동그라미 치시고요. 물건의 인도 동그라미, 계약금 지급 동그라미, 혼인신고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특별 성립요건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효력 요건에서 효력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일반적 효력 요건에서 일반적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1번에 당사자 동그라미,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동그라미. 권리능력, 의사능력이 있어야 돼. 그 밑에 내용들이 써져 있고 그 밑에 각주에 보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좀 써놨죠.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막 다 외우려고 하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반복하시면 된다. 참 그리고 더 막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민열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열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또 찾아서 또 보시면 보완이 좀 되실 거예요. 아직은 이제 우리 이 프라임이 막 출발하는 단계여서 여러 가지 강의들이 많이 확보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그 이외에 막 더 보시려고 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어요. 공부는 그냥 간단하게 조그맣게 좀 투자를 적게 하고 이렇게 소득을 얻으면 좋죠. 그 다음에 2번에 내용 목적 동그라미 치시고요. 확가 적사에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며 적법 사회 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확가 적사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3번에 의사표시 동그라미, 일치 동그라미, 하자 세모.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돼. 그리고 이제 2번에 특별 효력 요건이 있는데 이 특별 효력 요건에서 특별 동그라미, 그다음에 대리권의 존재, 대리권 동그라미,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 동그라미, 조건 성취 동그라미, 기한도래 동그라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세모.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 그냥 자격만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법률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법률의 목적. 우리 교과서 18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8페이지.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X를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는데 매수인 을은 X를 목적으로, 그다음에 매도인 갑은 대금 10억을 목적으로 X 10억, 요게 법률의 목적이죠. 이 목적이 계약서에 쓰여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다른 말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효력이 생기려면 이 말이에요. 이게 효력이 생기려면 확, 가, 적, 사여야 된다.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야. 그래서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 유효가 되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가 봐보세요. 요건은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 필요해서 요건이다. 이제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라도 없으면 효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 무효가 되는 것이다. 우리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장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아. 만약에 심장이 멎었어. 다른 장기는 다 괜찮은데 심장이 멎었어.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필요한 거라고 이것들이. 하나라도 없으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두시고 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목적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시면 01 목적의 확정성 미로 가시면 어떤 계약의 내용 동그라미 확과 적사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하나라도 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무효 동그라미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성과 관련해서 바로 가셔도 보시면 법률의 목적에서 확과 적사. 근데 이게 매년 한두 문제가 꼭 나와요. 특히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매년 출제가 되고요. 근데 이게 불공정한 법률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아주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데 요것들도 종종 나오죠. 그래서 잘 봐두셔야 된다. 목적의 확정성 그랬는데 예를 들면 갑과 을이 계약을 맺는데 X를 10억에 계약 맺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X로 대금 10억으로 확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꼭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 것으로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이런 거예요. X를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꼭 X로 확정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혹시 그거를 꼭 부동산만 생각하지 말고 강아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집 진돗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는데 이게 5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분양하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젖되기 전인데 얼마에 합의를 했는데 5마리 중에 1마리 골라서 데리고 와 이랬어요. 5마리 중에 1마리로 확정할 수 있잖아요. 골라서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그때 와서 골라서 데리고 가 그랬거든요. 된다는 거죠. 그걸 확대시켜서 봤을 때 예를 들면 갑과 을이 매매 대금을 10억 이렇게 정해도 되지만 등기를 연말에 아니면 1년 후에 넘겨주기로 했어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1년 동안 값이 오를까 내릴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대금 파는 사람은 오를 거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은 내릴 거라고 말을 해요. 값을 깎으려고. 이제 매도인은 더 받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그러면 좋아. 그때 1년 후 이때쯤 등기를 넘겨줄 건데 이때 시가로 하자. 그 당시 시가로 하자라고 했다고 보자고요. 근데 그 당시 시가라는 것은 분명히 있죠. 그런 것이니까 이것도 확정할 수 있죠. 그러면 계약은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다. 꼭 10억 이거를 처음부터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가능하다. 그랬더니 또 이제 일반인들 또 이런 걱정을 해요. 아니 그때 가면 시가가 예를 들면 11억이 됐다고 할지라도 야 갑은 11억이라고 말할 건데 을은 또 10억이 안 됐다고 막 주장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될 텐데 무슨 합의냐고요. 이미 합의는 끝났는데 그때 시가라는 건 있어서 시가가 11억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을이 만약에 인정을 못한다 그러면 법원에 가면 돼요.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알아서 다 결정을 해주죠. 시가 조사해봤더니 11억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가서 다시 뭐 매매 대금을 시가 11억 이렇게 합의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시가라는 기준을 정해놨다 이 말인 거죠. 네, 그 얘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보시면 18페이지 01번의 1번 법률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확정할 수 동그라미. 그런데 이것이 2번 가시면 마지막에 이를 사후에라도 동그라미. 확정할 수 동그라미.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받으시고요. 근데 다시 한번 중간에 말씀드립니다. 공부하실 때 제가 동그라미 세모해드린 것만 잘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세모해드린 것만 잘 보시면 되는데 그 동그라미 세모한 내용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앞뒤로 연결시켜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연결시켜서 보는데 또 여러분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옆길로 세가지고 그 스토리에 막 빠져가지고 있으면 안 돼. 키워드를 잘 하셔야 돼. 키워드 아셨죠? 네, 그 키워드를 잘 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거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또 거기다 막 밑줄 잘 모르면 막 밑줄 그으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밑줄 그으면서 공부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모르는 것들에 밑줄을 긋는데 그 밑줄을 긋다 보면 내가 모르는 거에 밑줄을 그으면 처음에는 다 그어야 돼요. 다 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용어는 나중에 가서 알게 되면 되는 거라니까요. 반복하면 다 알게 돼요. 내가 처음에 잘 모르는 동네는 낯설어서 잘 모르지만 다 알게 된다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밑줄을 그으면 안 되고 시험 문제 정답이 될 거에 키워드 거기다 동그라미 세모를 해서 이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핵심. 핵심에다가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성 다음에 가능성이 나와 있는데요. 가능한 걸 약속해야 돼요. 만약에 가능하지 않으면 그것을 불가능이라고 할 텐데 법에서는 줄여서 불능이라고 해버려요. 불능이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봐보자고요. 야, X를 10억에 매매하는데 그 X가 저 하늘의 별이래. 내가 저 하늘의 별 따다 줄 테니까 너 나한테 10억 줘 라고 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이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하지만 그 별을 따다 주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불가능한 계약은 무효다. 네,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그 불능인 계약을 이렇게 합니다. 계약 체결실 기준에서 이미 불능인 거 이것을 원시적 불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 불능이 된 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한다고. 근데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조금 더 틀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내가 펜션을 갖고 있는데 펜션을 팔려고 내놨어요. 팔려고 내놨는데 임자가 나타난 거죠.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팔게요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죠. 팔게요 합의를 하는데 그걸 이제 시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펜션에서 나와서 간 거예요. 근데 2시간 걸려서 갔는데 그 사이에 불이 나서 타버렸어. 근데 아직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타버렸잖아요. 원시적 불능. 인 계약은 성립은 했지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리고 계약 체결상 과실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봐보세요. 매수인은 그동안에 그 계약이 유효인 줄 알고 계약금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막 금융비용, 조사비용 막 썼잖아요. 손해가 생겼어. 그런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런 것을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는 암기법의 문제인데 이런 거다. 펜션에 불이 나면 사람이 다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죠. 그런데 보호자는 원무과에 가봐야 되죠. 원무과.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가 생겨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발적 불능이 되면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무효가 아니다. 즉 유효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 다만 이제 그게 채무자 불능이 된 걸 기준으로 해서 죽는 사람 채무자는 매도인이 될 거예요. 매도인이 채무자가 될 건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귀책 사유는 고의 과실을 매래.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고의 과실이 있으면 이런 것을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행불능이 되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우리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나중에 계약법 가서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나눠서 보고 있구나. 이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해보면 원무과가 된다. 그런데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야. 유효야.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돼요.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불능은 다 무효야. 그럴 거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을 나눌 필요가 없죠. 불능은 무효 이렇게 써버리면 되지. 근데 뭔가 나눌 필요가 있어. 원무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눈치껏 무효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지 되죠. 유효야. 근데 이제 채무자의 책임이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 채무자의 책임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귀책사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귀책사유. 귀책사유는 채무자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 돌릴 수 있는 사유인데 거기에 고의과실이 있는 거죠. 고의과실. 고의는 일부러 불을 내버렸어. 열받아서 확 불을 질러버렸네. 실수로 불이 났어. 이런 경우가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고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그냥 위험부담 문제가 된다. 그럼 우리 이제 뒤에서 공부할 거니까 여기도 이 정도까지만 봅니다. 다음에 공부하시고 나서 다시 오셔서 보시면 더 잘 알게 돼요.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법성 가기 전에 여기도 19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19페이지 목적의 가능성이 나와 있는데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 불능이냐 가능이냐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줄 사회관념상 동그라미 사회관념상 불능도 불능이다 이렇게 말한다. 따라서 한강에 가라앉은 반지를 찾아주기라는 약정은 무효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제가 만든 사례가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민법에 아주 유명한 민법 교수님께서 예로서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잖아요. 한강에 던져버린 반지를 찾아주는 계약을 하는 것은 과연 유효일까 무효일까? 근데 찾을 수 있다면 유효인데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찾을 수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못 찾는다.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을 막아볼까요? 과학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불능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능은 확정적 동그라미, 확정적이어야 된다. 종국적 불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게 나중에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야 되는 거죠.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불능이 불능이다. 확정적. 그 다음에 불능의 분류 가시면 1번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있는데요. 일단 원시적 동그라미, 원시적 불능에서 원시적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첫 번째 줄 원무, 마지막에 과에다 동그라미십니다. 원무과. 원시적 불능에서 원 동그라미, 무효에서 무 동그라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서 과 동그라미. 그래서 원무과가 된다. 펜션에 불이 나면 원무과 문제가 생겨. 계약 체결 전에 펜션에 불이 나면 원시적 불능으로서 원무과 문제가 생겨. 보호자는 원무과 가서 결제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후발적 불능에서 후발적 세모. 그리고 두 번째 줄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무효 세모. 그
그런데 세 번째 줄 채무자 밑줄 긋고요. 채무자의 고의과실 동그라미,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위험부담 세모. 그래서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위험부담에서는 고의과실이 없어야만 되는 거죠. 네, 이것들은 또 나중에 볼 거니까 더 깊이 하시려고만 하면 안 된다. 계약법 가시면 그거 내용을 아시게 돼요.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적법성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적법성. 이 적법성은 우리 교재 20페이지입니다. 이게 법에 적합해야지 되죠. 법에 적합해야 돼. 이게 적법성이에요. 그런데 법은 민법을 나눠보면 법률 규정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임의 규정은 그 규정을, 법률 규정을 적용하고 안 하고가 그 사람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 사람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임의 규정이다. 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임의 규정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을 줘요. 10억짜리 매매계약이면 보통 10%, 즉 1억을 계약금으로 주는 것이 관행이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줍니다. 근데 그 계약금이 따로 말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인정이 돼요. 해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약금에 대해서 중도금 주기 전에 매수인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그 다음에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자. 배제 약정을 했어. 그러면 그 약정대로 배제가 돼버리는 거죠. 해약금은 해약금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강행 규정일 수도 있어요. 강행 규정은 강행되는 거죠. 강행되는 거. 그래서 꼭 지켜야만 되는 거. 네, 이거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법률 규정에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어. 강행, 임의. 그런데 또 강행 규정에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어. 근데 잠깐 법률 규정을 이렇게 끊어서 읽을 수 있어요. 법률 규정. 요거를 합쳐서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한 거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법규라고 할 수도 있죠. 법규. 그래서 강행법규, 임의법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마음대로 써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려니 하고 보셔야 되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기도 해요. 법정 이렇게 쓰기도 해. 법정 그러면 이건 어쨌거나 법률, 법규 또는 뭐 규정 이렇게 써도 다 법률 규정을 말하는 것이구나. 법정 이것도 법률 규정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죠. 나중에 하면 이제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말은 다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 이렇게 읽으면 되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임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그게 유효야. 그런데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강행 규정에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한 가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민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그 앱을 다운받아서 검색을 해보면 민법을 검색하면 민법이 떠요. 근데 그것만이 민법은 아니고 우리 공부하시면서 민법 책에 여러 법들이 나오면 민법 책에 나오는 법은 다 민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민법 책에 나오는 법은 민법이야. 됐죠? 근데 원래 민법전에 있던 그 민법은 다 강행 규정이 효력 규정이에요. 그런데 사실 공법 중에서도 아니면 뭐 공인중개사법 이런 것들도 민법 책에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들이 민법 책에 나올 때는 그냥 민법이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데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제재만 한대. 제재. 단속만 하는 거예요. 처벌하는 거죠. 하지만 이루어진 거래 자체는 유효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단속 규정에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지만 거래 자체는 유효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십니다. 이 구도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들을 봐볼 건데 강행 규정 위반의 예로서 특히 효력 규정 위반의 예로서 무효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한도 초과 중개 보수가 있어요. 한도 초과 중개 보수. 예를 들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래인데 좀 급하면 제가 좀 더 드릴게요 라고 해서 7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봐보세요. 이게 200만 원만 200만 원이 지금 500만 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200만 원 부분은 한도를 초과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된다 이 말인 거죠. 한도 초과 중개보수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한도 초과 중개보수. 네,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것이지만 민법 책에 나올 때는 민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어요. 부동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두는 거예요. 이게 명의신탁이 되는데 그런 것을 법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를 해놨죠. 금지를 해놨는데 했어. 그러면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법에 나와요. 그렇지만 민법 책에 나올 때는 그것이 민법이다. 토지거래 허가의 배제 잠탈이 나와있는데 토지거래가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꼭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배제 잠탈했대. 근데 투기를 억제하려고 이 제도를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배제 잠탈했어. 그러면 무효라는 거죠. 잠탈은 잠수 타서 탈법 행위를 했어.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된다. 잠수 타서 탈법 행위라는 거니까 몰래 피해가는 거죠. 탈법 행위. 그래서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단속 규정 위반 예가 있는데 단속 규정 위반 예는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지만 효력은 있다. 그런 것으로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가 그래요.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이거는 단속 규정 위반이다.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리어카에서 겨울에 우리 이제 보통 지금 겨울에 시작을 하니까 겨울에 무슨 붕어빵을 팔아요. 이런 것들 다 사실 원래 허가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허가 받지 않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어. 그래도 이제 걸리면 단속을 받긴 합니다. 그 장사하시는 분이. 근데 우리가 사 먹은 그 빵은 그냥 거래가 유효한 거죠. 어묵, 떡볶이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핫도그 이런 것들 마찬가지야. 아니면 산에서 막걸리를 판다든지 도토리묵을 판다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허가 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 받지 않고 하면 제재를 받는다니까요. 제재를 받지만 이루어진 거래 자체는 유효다 이렇게 말해버린다.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가 있어요. 중간생략 등기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건데요. 봐보겠습니다. 갑하고 우리 X 매매 계약을 맺고요. 그러면 이제 거래를 했으면 등기를 넘겨줘야지 을이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을이 병한테 사서 또 넘기는 것을 매매, 전매라고 합니다. 한번 굴려서 넘기는 것을 전매, 이것도 매매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또 등기가 있어야지 되죠. 순차적으로 등기를 2번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등기를 2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을 입장에서 이 등기할 때 취득세 내야죠. 그 다음에 또 팔 때 남겨먹은 거 양도세 내야 되죠. 그래서 을 자기 등기를 생략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넘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이런 걸 나라가 좋아하지 않겠죠. 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세금 걷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돼. 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속 규정이어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유효다. 이렇게 해버린다. 그 다음에 주택법의 전매 제한 규정이 있는데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해버렸어.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은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유효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공인중개사 등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했대. 이런 것들도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걸리면 중개사가 제재를 받긴 하지만 이루어진 거래 자체는 뭐다? 유효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무허가 중간 전매 직접 거래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로 중간 전매를 하고 직접 거래를 했대. 그런 것들은 이 유효다, 단속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요. 여기를 교재로 한번 봐보시면 일단 20페이지 목적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여기는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서설에서 강행규정 동그라미, 임의규정 동그라미 법률 규정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2번에 임의규정이 나와 있는데 임의규정과 관련해서 두 번째 줄 계약법 부분에 계약법에다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약법을 공부하시고 나면 계약법은 요게 옆에다 써둡니다.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될 수 있죠. 임의규정이니까 꼭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나중에 근데 또 여기서도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또 강행규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서 03번 가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물권법 동그라미.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이 돼요. 그리고 약자 보호 동그라미. 옆에서 보니까 이게 임차인 보호규정 이렇게 해놨죠. 임대차 가면 임차인이 약자여서 임차인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강행규정이 된다. 그 밑에 제3자 보호 동그라미. 제3자 보호 규정도 그래. 네,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효력 규정이 나와 있는데 효력 규정과 관련해서 두 번째 줄 토지 거래 허가를 배제 잠탈 동그라미.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부동산 명의 신탁 동그라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한다. 실명제법이에요. 그 다음에 괄호 1번으로 가시면 한도 초과 중개보수 동그라미. 한도 초과 동그라미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동그라미. 그러면 이것은 효력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번 한번 봐보겠습니다. 3번. 3번의 첫 번째 줄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 밑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그 밑에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 동그라미 그것은 강행법규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단 1회 세목 단 1회 수수료를 받았대.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단속 규정이 나와 있는데 단속 규정은 첫 번째 줄 제재 벌칙 동그라미. 그런데 효력 동그라미.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규정을 단속 규정이다라고 한다. 1번에 두 번째 줄 무허가 음식점 동그라미. 2번에 네 번째 줄 중간 생략 등기 동그라미. 또 3번 전매 금지 규정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오른쪽 4번에 가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직접 거래까지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그것들은 단속 규정 위반이 된다 이런 뜻이죠. 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요. 이것도 작년도 시험 문제죠. 보시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 위반이죠. 그러니까 효력 규정이 아닌 거 그랬으니까 이건 단속 규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속 규정 위반, 중간 생략 등기가 그런 것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이것도 단속 규정이 되죠. 그래서 안 걸리면 된다고 그랬었죠? 안 걸리면. 네,
그래서 기역번, 니은번, 효력 규정이 아닌 거다. 디귿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요거는 효력 규정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이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제가 체크해드린 거 위주로 시험지로 나온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넘어가지 않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체크해드린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사회적 타당성 편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